6채 살 때 한 30채 정도는 돈을 안 주고 사거나 16채까지는 총 들어간 게 500만 원이었어요. 내가 회사원이고 돈을 못 버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절대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자님은 이제 책 제목처럼 대출 네. 없이 소형 아파트를 주로 많이 사셨는데 네네네. 아마도 그거는 이제 갭 투자를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요런 이제 부동산 시기에 괜찮은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네. 저자님 스토리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직장인 3년차 300만 원의 투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10년 만에 110억 원에 달하는 50여 채 부동산을 지금 소유한 자산가가 된 비결은 좀 뭐라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300만 원도 안 되는 이제 네. 월급으로 수십 채 집을 산 현금 흐름은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궁금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네. 결과론적인 내용이고요. 한 11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와서 누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 그것조차 좀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되거든요. 회사를 그만둔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저는 이제 여행사를 다녔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말 그대로 투자로 1년에 한 4채 정도만 샀어요. 꾸준하게. 정말 10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만 샀고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저도 직업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투자를 직업으로 삼고 최근 2년이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였거든요. 한 2020년이나 뭐 2021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말 회사원 경험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투자만을 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집을 샀잖아요, 어쨌든. 샀죠. 근데 요거 뭐 제 책이긴 한데요. 네. 제가 산 게 뭐 한 60채 정도 사서 지금 10채 팔아서 한 50채 정도가 있는데 6채 살 때 반 정도, 한 30채 정도는 돈을 안 주고 사거나 그 말은 무피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금액 이러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거나 또는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상황,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각 시기마다 지역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특히나 그 전에 하락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나 또는 지역, 공급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세가가 더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파트를 사면서는 이제 돈을 받으면서 샀죠. 그러니까 거의 30채 정도는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현금 순환이 가능했던 거고 현금이 필요 없는 투자였으니까 나머지 30채는 이제 제가 한 11년 투자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놓은 것들이 이제 그 10년 동안 굉장히 숙성됐을 거잖아요. 가격이 올랐다는 그쵸?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숙성됐을 거니까 그걸 이제 한 채씩 팔아가지고 또 나머지 3-4채 사고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풍차 돌리기죠. 사실은. 네. 근데 매매가가 원래 전세가보다 네. 위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밑에 있으면 네. 시간이 지나면 보통 어떻게 네. 되나요? 보통 전세가도 오르면서 매매가도 오릅니다. 이거는 사이클상으로 보면 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기냐면 그 지역에서 아마 대규모 공급이 벌어졌을 거예요. 대규모 공급이 벌어져서 아마 크게 낮췄을 겁니다. 사실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방일 경우 수도권은 그때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방일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급락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 급락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원래 주택이 많아요. 원래 주택이 많은데 거기다 더 공급을 해버리니까 신축이 워낙 싸버리고요. 신축이 워낙 싸니까 구축들은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매매도 안 되고. 그래서 전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사용가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가치보다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로 투자 가치가 더해진 금액이 매매가인데 오히려 투자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제 돈 없이 만약에 많이 사셨으면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뭐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시기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 시기에. 몰빵하신 거죠, 사실은. 그 시기에 이게 사실 2-3채 산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그 정도 얘기 나오려면 적어도 수십 채. 어차피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불가한 거고요. 지금 불가. 19년 정도에 뭐 김해라든지 창원,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포항, 이런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시기를 보고서 엄청 사신 거죠. 어쨌든 저자님이 그 여행사에서 이제 직장인 생활을 작년까지 했던 거잖아요. 작년 4월에 잘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년차 때 200만 원대 월급. 그러면 이제 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대충 월급이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제가 첫 월급이 177이었으니까 세후로
제가 대리 정도 달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한 20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부동산 투자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투자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투자 원래 원래. 어떤-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죠. 사실은 이 네. 투자라는 게 모든 게 내 투자금에 비례해 봤을 때 이걸 내가 여기 넣었을 때 투자 수익금이 얼마 나오는가에 대한 싸움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에 대한 대상만 다르졌을 뿐이에요.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걸 근데 돈 넣고 네. 돈 먹기라고 하니까 되게 좀 그런가요? 야바이 싼 말이 같나요? 야바이 카지노장 되게 그쵸,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죠. 약간 그런 성향이었고 사실은 그런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네네.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인터넷이 나이 건 밝혀주면 그렇겠지만 네. 그러니까 전화기 랜선 같은 거 꼽아서 고등학교 때 혹시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동조 이렇게 놓고 그런 거요? 요거 아시는 분 진짜 아젠데.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성인이 아니니까 주식은 못 하고 네. 근데 주식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때 인터넷에 약간 모의 주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먼저 네, 했군요. 모의 주식 뭐 이렇게 가수를 사고 판다든지 맞아, 뭘 사고 맞아, 판다든지 맞아. 이런 게 있었어요. 증권사마다 사이트가. 모의 투자 그 있었어요. 있어.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전국에서 뭐 한 3등도 돼보고 그래서 오. 내가 주식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서 왜냐면 대학생 때 제가 그때 시급이 편의점이 야간인데 2,500원이었거든요. 아, 저랑 비슷한 세대네요. 비슷할 거예요. 저 82년생인데. 아, 84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구나. 네,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저때 2,000원 했어요. 맞아요. 2,000 그때 야간이었잖아요. 야간인데 2,500원이었는데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0만 원도 모으기 힘든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약간 그런 습성을 좀 감춰놓고 있다가 군대 가서 제가 그러니까 24살 때 한국의 젊은 부자리라는 책을 제가 군대에서 봤어요. 근데 그 책에 홍콩 주식에 대한 내용이 한 6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군대에서 GOP에 있었거든요. 혼자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럼 너무 좀 근무 태만인 것 같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소름 끼쳤어요. 사실 그 소름은 그때 이후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면서 내가 홍콩에 무조건 투자해야겠다. 돈이 없잖아요. 엄마한테 1,000만 원 빌렸습니다. 병장 때. 그리고 그 1,000만 원을 또 갚을 돈이 없으니까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돈 벌려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500 정도 벌었거든요. 시급이 셌었어요. 한 맞아요. 20불 정도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유행이기도 했고. 아주 짭짤했죠. 네, 그죠. 유행이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맞아요. 바나나 농장에서 뭐 일하는 거 좀 시급 많이 준다 얘기 네.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농장 공장도 일해봤고 호텔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그게 한 20불이었으니까 호주 달러가 좀 싸거든요. 네. 한 15,000원 정도? 네. 근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이제 어머니 돈 갖고 나머지를 또다시 홍콩 주식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게 한 2,000 원금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워킹홀리데이 마치고 대학교 2학년으로 컴백할 시점에 1억이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5배. 그렇죠. 그게 중국이나 홍콩이나 2007년이 정말 대대상승장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내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내가 잘 골라서. 그쵸. 그때 진짜 어린 나이의 생각에서는 그때 왜 그런 생각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비교해 봤을 때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사랑 재산보험사가. 근데 그때 중국에서 봤는데 중국의 생명보험사랑 재산보험사랑 차이가 거의 제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10배. 10배. 아, 이건 중국 이야기.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3배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 재산보험사가 덜 쳐준다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재산보험사, 중국인민재산보험이라는 거를 엄청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나니까 후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을 접은 이유기도 한데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대상승장에 올라탔고 그때 당시로는 해외 주식이 이게 매매 수수료가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HT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시켰어야 됐어요. 팔아주세요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또 전화로 팔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었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주식으로 벌고 있는데 그만두진 않았을 거잖아요. 뭔가 박살난 게 있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고 서브프라임이고 제가 아까 재산보험사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때가 스촨성 지진이라고 왔었어요. 이걸 아시는 분은 좀 옛날 사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재산보험사인데 스촨성 지진이 왔고 보험료가 이제 뭐 상상 초월하는 걸로 물어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다시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0 투자에서 한 5,000으로 끝나는 투자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벌긴 했네요. 그 번 거 가지고 대학교 3학년 동안 맨날 술 먹었어요. 4학년 끝날 때까지. 하지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떠나게 된 계획이 뭐예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27살에 회사를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뭐 그래도 200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었고 당연히 뭐 이제 신용대출도 되고 뭐도 되고 하니까 들어오는 돈 족족 제가 넣어봤거든요. 주식에. 주식. 안 되더라고요. 매일 쳐다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한번 사면 오래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형주는 너무 느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성격은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은 그거였어요. 빨리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다였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산 대형주는 너무 느리고 결국엔 테마주. 인기 상승어 뭐 10위 안에 든 것들만 손대다 보니까 다 상장 페이지였어요. 한 3번 당했나 상장 페이지를. 그래서 마지막 신일건업 상장 페이지 한번 당하고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해서 부동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28살. 그렇게 넘어와서 네. 부동산 이제 잘 됐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잘 됐으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그렇죠. 그럼 김 작가 TV에도 나오고. 투자 성공 사례 네. 좀 정확하게 뭐 이름, 네. 뭐 매수 시기, 투자 비용, 수익 네. 이런 것 좀 알려준다면 한 두세 건. 제가 2012년에 네. 처음 부동산을 시작한 건 사실 경매였고요. 네. 그게 2017년까지 제가 경매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제 갭 투자로 바꿔서 했는데 저는 사실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는 어느 테마든 지역이든 가장 낮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라고 하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갭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갭은 매매에서 전세가를 뺀 그 투자금을 보는데 제가 한 2017, 2018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GTX라는 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A선은 이미 착공도 되어 있고 너무 금액이 많이 올랐어서 전 그때 예비 타당성 통과도 되지 않은 C선 기준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창동역 완전 주변 이런 데는 매덕이 있어야 투자했을 때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뭐 한정거장 또는 마을버스로 한 3-4번 가야 되는 갈 수 있지만 그런 게 25평 계단식이 한 갭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창동 대우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게 2억 8천에 그 당시 25평 계단식을 사서 2억 6천에 전세를 넣었어요. 그때 이율은 계속 올라서 지금은 6억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그래서 제가 창동, 그다음에 C선이 또 이정부, 또 제가 청량리에 분양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C선 밑으로 쭉 투자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서울, 경기, 인천에 저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25평 계단식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도식이라던가 21평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에요.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 파는 걸 생각하면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성공 사례는 이게 부동산은 결국에는 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세법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만 더 이 사람보다 빠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아차렸을 때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2020년 8월 13일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냐면 7.20 대책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천안에 있는 1억 이하 아파트를 등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방세법이 바뀐 날인데 부동산 가서 집을 산다고 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도 모르고요. 그때 법무사 사무장들도 다 이 내용을 몰랐어요. 제가 다 알려주면서 계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법이 왜 생겨났냐면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말게 해라. 왜? 이제부터는 조정지역 2채 사면 8%, 그 다음에 3채 사면 12% 이렇게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다주택자는 집을 못 사게끔. 근데 국가에서 잘못해놓은 게 하나 있죠. 1억 이하를 빼놓은 거예요. 맞아. 이유는 1억 이하가 공시가격 1억 이하기 때문에 매매가로 따지면 한 1억 7천, 1억 8천까지도 가능한 범위이긴 하거든요. 이게 투자에 대한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범위가 딱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딱 해놓자마자 저는 이게 나중엔 뜰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때 8월 13일 이후로 한 20 몇 채 샀죠. 네, 그 지방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랑 전남 빼고 나머지 도에는 집이 다 있고 뭐 그 1억 이하도 한 뭐 천안이나 청주, 구미나 뭐 이런 지역들, 거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잘 올랐나요? 뭐 많이 오른 건 7, 8천까지 올랐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간 돈은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채 산 때까지는 맨 끝에 거제 두 건은 너무 많이 들어서 걔를 빼고 생각하면 16채까지는 총 들어간 게 500만 원이었어요. 한 채가 500이 아니에요. 16채에 500. 그러니까 하나에 한 38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를 보면 1층이나 탑층은 누가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살 때는 내가 오히려 매도자한테 더 받아내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살 때는 하나 채 살 때 2천만 원, 1,000만 원씩 오히려 더 받으면서 사고. 근데 이런 층 말고 중간에 있는 RR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공짜로 아무리 시기가 안 좋다고 해도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로얄층. 1,000만 원이라도 줘야 이 사람들이 팔거든요. 그런 걸 또 사고. 그래서 저는 반반은 이렇게 돈 받으면서 사고 반반은 주고 사고 이렇게 전체 다 합해보면 거의 한 500에 뭐 16채 사고 많이
한 건 7, 8초 정도. 근데 이게 또 팔아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적게 뭐 된 거는 뭐 한 3천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5천 정도? 네,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네. 시청자분들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유주택수가 그래도 한 50채 되는 네. 거잖아요. 60채까지 갔다가 10채 파셨으니까 세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도 부동산 책을 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사실 이렇게 유튜브도 없었고요. 카페도 뭐 저희가 활동을 안 했지만 별로 없었고 거의 다 부동산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책으로 공부할 때 부동산 세법 관련된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세법을. 재미없죠. 복잡하니까.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팔지 않으면 계산해보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팔아놓고서 왜 이렇게 얼마 안 남지?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때 계산하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수학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 중에 뭐 부동산과 세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나오는 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무사들이 발간하는 부동산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근데 저는 가장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내가 회사원이고 돈을 못 버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절대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활이.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간단한 투자였어요. 그래서 종부세 이런 게 사실 저는 투자 3년차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로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2년 전에 없어졌지만 장기 임대주택으로 묶어놓으면 종부세에서 빼줬어요. 종부세 합산배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정권에서는 또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묶어놓고 그럼 걔가 또 빠지게 되죠, 종부세에. 그리고 제가 100이라고 따지면 오피스텔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러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왜 가지고 있냐면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실 제가 가진 뭐 100이라고 했을 때 한 40%가 이제 서울, 경기의 아파트고 20%가 서울의 오피스텔인데 60% 정도가 종부세에서 이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자산은 큰데 종부세에 해당되는 물건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해당되는 거는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나 아니면 또는 제가 이제 서울에 썩비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노후 빌라, 30년 이상 돼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빌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시가격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합쳐봤자 생각보다 종부세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 요게 약간 제 보유 당시에 포트폴리오였어요. 이렇게 가져나가면 나는 돈이 현금이 순환이 별로 안 되고 직장인인데 돈도 안 들어오지만 꾸면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놨고 또 이건 보유세적인 측면이었고요. 양도세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양도세 뭐 중과 지역은 70% 80%까지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투자한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20 갖고 국가가 80 가지면 뭐하러 투자해요? 리스크가 그만큼 큰데 안 하는 게 낫죠. 제가 그래서 지방 투자를 한 것도 뭐냐면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광역시나 수도권, 세종 이외의 지역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가 안 돼요. 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또 공시가격 1억 이하 테마랑 맞거든요. 공시가격 3억 이하면 어차피 1억 이하니까. 그럼 걔네들은 팔아도 중과가 안 돼서 기본세율로 물건을 사고 팔면 생각보다 세금 얼마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해서 그렇지 막상 내보면 실제적으로 5천을 과세표준으로 팔면 그러니까 5천 떼서 팔면 이익을 보서 팔면 실제 양도세는 700만 원이거든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 정도 벌면 낼만 하잖아요. 그쵸? 야, 세금 관련된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그쵸?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피해가는 절세 자료. 그렇죠. 양도세는 그랬고 취득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2020년 8월 13일 지방세 시행령 거기랑 딱 맞아요. 그때 생겨난 테마가 공시가격 1억 이하고 왜? 취득세 1%로 내가 뭘 살 수 있으니까. 또 이때 동시에 태어난 테마가 뭐냐면 오피스텔이에요. 거기부터 뿌리였어요. 왜 뿌리냐면 그전까지는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파트를 1%에 살 수 있는데 오피스텔을 4.6%에 사. 그러니까. 4.6배나 비싸잖아요.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가 12%가 됐어요. 근데 오피스텔이 4.6이 됐어요.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막 내가 내봤어. 4.6을. 나쁘지 않은 거예요. 12%는 못 내겠는데 4.6은 낼만 한 거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취득세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감당했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샀던 아파트들은 이미 다 1%에 사놓은 것들이고 2020년부터 산 것들은 공시가격 1억 이하 1%만 골라 산 거 또는 4.6%만 골라 산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도 그렇게 많이 안 냈고 물론 많이 내요. 1년 작년 보니까 제가 취득세 거의 한 1억 이상 냈어요. 그만큼 많이 내고 많이 벌자 그거죠.
그래서 아까 보유세 말씀드렸고 양도세도 말씀드렸고 결국 세금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세금적으로 공부해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되기 전에 세금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이게 그냥 한두 채 굴리실 생각이면 안 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근데 세네 채 이상으로 해서 다주택자가 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면서 할 수 있을지는 최소 3명 이상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세무사분들. 보통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한 30분 상담하면 5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돈을 안 써, 5만 원.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크게 맞춰. 아, 그러니까 나는 나서 고민하면 이미 끝났잖아.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저 블로그 하니까 댓글 알려달래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틀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이거를 손해배상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세무사들도 부동산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유명하신 사람들도 세네 명씩 물어본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공통점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계산하는 거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세법은 너무나 간단한 세법이고 나머지들은 다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저자님이 이 세금도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좀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어쨌든 저자님도 이 부동산 상승기를 맞아요.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노력도 하시고 실력도 있으시지만 좋았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지난 10년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서 불안기를 거치고 왔는데 회복기에 투자했기 때문일 텐데 지금 거래량은 절벽이고 부동산 가격은 이제 뭔가 꼭대기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시점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런 투자하는 거 최악의 타이밍 아니지? 제가 그래서 이 6월 달에 올려졌던 그 너나이님 동영상을 집에서 오면서 봤거든요.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당연히 책을 낼 시점이랑 지금이랑은 다르고 내가 왜냐면 쓰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책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 방법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진짜 스트레스라고 보긴 뭐한데 옥새기도 한데요. 남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다시 공표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 방식으로 한다. 왜냐면 저 안에는 제가 사용하는 가치평가 모델이라고 하는 저는 수치를 통해서 사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매매가를 공시가격 대비해 봤을 때 뭐 150%, 120% 아니면 매도는 공시가격이 200% 이렇게 딱 맞아 들어야지만 사고팔고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허들이 너무 없는 투자법이에요. 제 투자법은.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내용을 알려줘도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런 무피 투자 방법은 알려주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왜? 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저는 제가 경쟁자리 양산을 하잖아요. 제 책 읽으신 분들이나 뭐 강의 들으신 분이나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라 다 똑같이 이런 투자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투자할 물건이 점점 없어지는데 저는 똑같이 해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해내긴 해요. 근데 지금 제 질문은 이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도 저처럼 하려면 사고 계신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질문이 계속 들어올 것도 알고 유튜브를 많이 찍으면서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또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원래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투자가 약간 재미없어지는 게 그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생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1억 이하 강의도 했고 강사로도 활동을 했고 많이 샀지만 작년 7월부터는 제가 어떤 테마를 위주로 하고 있냐면 이미 왜냐면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많이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사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7월이잖아요. 이것도 벌써 1년이 지난 거라서 사실은 많이 흐른 거긴 한데 그래서 강남의 물건을 제가 못 찾아서 저번 달에 명동의 오피스텔을 샀어요. 명동의 오피스텔을 1억 8,500에 사서 전세를 2억에 넣었죠. 네. 그런 투자들.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시고 뭐 이것마저도 너의 특수한 사항 아니냐라고 하면 할 수는 없는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저 꾸준하게 검색하고요. 꾸준하게 매물 찾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손가락에 관절이 되게 아파요. 맨날 검색을 하니까. 진짜 관절이 되게 아파요. 왜냐면은 돈이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매물 검색을 많이 심하게 해서 되게 손도 아픈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꾸준한 매물 검색, 그러니까 매물 가격 트래킹 이런 거를 한 5년 이상은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저자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부동산 꼭지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세와 맞는
물건들이요. 그 말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KB 시세나 한국부동산 시세와 연관되어 움직이는 네. 뭘로 연관되냐면 그거는 대장주가 하나가 있고 네. 대장주 밑으로 준신축이라던가 구축이라던가 분양권 이런 것들은 다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 즉 그런 투자들은 대장주의 흐름이 끊기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왜 그걸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원룸 오피스텔은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이클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오피스텔도 그 사이클에 구애받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잖아요. 네. 즉 뭐 투룸부터 생각하면 좋긴 한데 1.5룸도 신혼부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1.5룸도 그 시세에 연관된다고 보는데요. 원룸 오피스텔은 실제 살아봤자 한 명이고 네. 이게 아파트랑 시세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은 수익률에 따라 움직여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2021년 7월부터 매수를 시작했는데 매수를 시작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 사이클은 제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오피스텔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원룸 오피스텔. 예전에 2014년에 한 7%, 6%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심하게 떨어졌어가지고 서울이 4.76%까지도 수익률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20년 수익률이에요. 근데 제가 2021년 수익률도 보니까 똑같이 4.76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더 이상 하락폭이 진전이 되고 0으로 수렴을 했다는 거는 반등할 시점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원룸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반등을 해버리면 수익률이 반등하면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월세가 올라가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역상가로 해서 매매가도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까지도 하고 있는 투자가 그거고요. 네. 대신에 시세와 연동되는 투자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럼 요 원룸 오피스텔은 네. 강남 위주로 했고 지금 명동에 샀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샀던 거. 네. 근데 강남을 계속 보고는 있긴 해요. 강남에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 투자를 계속 일단 어느 정도 지속할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뭐 작년 7월에 살 때는 한 10채 정도만 살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를 살 때 한두 채 사는 게 아니라 10채 정도 이상은 살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해요. 네. 왜 그렇게 시작을 하냐면 저는 어떤 그게 사실 테마예요. 공시가 1억이나 오피스텔이 테마인데 테마를 할 때 한 채를 사기 전에 좀 뭘 해놓냐면 많은 물건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거에 대한 평균치를 따져봐요. 네. 그러니까 현재 공시 가격 대비해 봤을 때 매물 가격이 어느 정도 수치 안에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이게 잘 샀다 안 샀다의 평균을 이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 밑으로 들어오면 저는 안전빵이기 때문에 안전빵 말 좀 그렇다 사요. 그래서 공시 가격 1억도 그랬던 거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시 가격 대비해 봤을 때 110에서 130% 정도를 잡아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통 110이나 115 정도로 사요. 공시 가격이 만약에 한 1억 7천 정도라고 하면 매매가는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더 이상 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미 국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110% 정도의 버블도, 그러니까는 이거의 그러니까 버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안전하다라고 해서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작년에 이 테마를 시작했을 때도 10채 정도. 근데 이게 딱 그거랑 맞물려요. 그러니까 제가 1억 이하 투자를 2년 전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8월 13일 때. 근데 그때가 그러니까 저는 법인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예요. 좀 특이한 투자긴 하죠. 보통 이렇게 수십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회사원이었어가지고 사실 법인 잘 안 냈고 잘 안 난 게 아니라 법인은 아예 안 냈고 개인 명의로만 투자를 했었어요. 제 명의만. 근데 개인 명의로 투자하면 기본 세율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8월 13일 날 투자했던 게 이제 딱 기본 세율인 거예요. 저는 제가 샀던 걸 내놔도 이제는 기본 세율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20채에서 5천씩만 먹어도 10억인 거고 그러면 제가 오피스텔을 지금 사놓게 되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어차피 그 근처에 있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사에 뭐 이직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계약 기간 안에 종료시킬 수 있는 확률도 커요. 아파트랑 좀 다른 성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계약이 끝나고 공실이 되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이제 팔았던 물건의 현금을 가지고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월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오피스텔이 5개에서 10개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꼬마 빌딩이랑 비슷한 효과를 누리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 봤을 때 수익률이. 왜냐면 매매가 2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1000에 80, 네. 1000에 90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네. 매매가가 2억 5천까지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1000에 100이 넘어요. 상당한 거죠, 사실 수익률을 봤을 때는. 뭐 5%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충분히 하락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하락시장에 대응을 하다가
사이클이 또 언제 상승기로 밟지? 왜냐면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는 지역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역은 쳐다보고 있다가 또다시 뭐 1년이나 2년 후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될 측면인 거고 그때 가서 내가 대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다시 그 월세를 돌리고 있는 강남 오피스텔이 나간대. 그러면 전세를 받게 되면 그때 현금이 2억씩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투자를 사실 저는 5억 가지고 50몇 채를 샀는데 하나에 2억씩 현금이 들어와 보세요. 그럼 전 1,000만 원씩 20개를 살 수도 있어요. 지방 아파트는. 이렇게 미래를 보고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을. 그렇게 조금씩 스탠스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그렇죠.